알츠하이머 병과 샹스병. 어느 날 오후 나는 병원 대기실로 가서 조연에게 인사를 했다. 84세인 그녀는 교사직을 은퇴하고 현재 오하이오에 살고 있으며 딸이 그녀의 치매 검사를 대신 예약해 주었다. 조연은 마닐라 수립철이 쌓여있는 의자 옆자리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다가 부드럽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 나는 조연이 혼자 병원을 온 모양이라고 걱정했다.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 장애의 전문가인 우리는 흔히 환자들이 여기 오기 전에 받은 다른 의사의 진단, 심지어는 또 다른 의사의 진단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체로 병원 직원들은 환자에게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을 하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함께 병원에 와달라고 요청한다. 병이 해마밖까지 번져 피질의 기억 저장 영역까지 침범한 경우에 우리는 함께 온 보호자에 의존하여 환자가 발병 이전 인지 능력이나 초기 인지 증상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기능 여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다. 맨해튼 북부 외곽에 위치한 우리 센터를 찾아와 건물의 복잡한 미를 따라 우리 진료실이 위치한 뉴욕 신경학 연구소까지 오는데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예약일 전날 병원 직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 진료실까지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고 관련 의료 기록을 모두 챙겨오라고 다시 일깨운다. 나는 조연 혼자 온 것을 정중하게 물었고 그녀는 딸 바브라와 함께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안내데스크 쪽으로 가리켜 내 담당 직원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브라고 알렸다. 두 사람은 우리 병원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직원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바브라는 우리보다 앞서 예약일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으며 보안의 진료일을 우리에게 일깨우려고 한 것 같았고 진료실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알츠하이머 병은 유전될까? 맨해튼의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바브라는 탁월한 관리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환자의 가가 이력을 알려주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상적인 딸이기도 했다. 바브라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자랐으며 어머니 조연은 이곳에서 인기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60대 초반에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은퇴해버렸다. 조연이 78세 되던 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바브라와 남동생의 집을 찾아왔을 때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는데 되돌아보니 이때 이후 계속된 어머니의 인지퇴화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아챈 시점인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는 가족 사이에서 유명한 칠면조 요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밤을 깜짝 잊고 사지 않았으며 주방 탁자 위에는 연체된 콩가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밀린 고지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꼼꼼한 조연에게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바브라와 남동생은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의 준비에 온 정신이 가 있고 이런 사위와 며느리 손자까지 늘어나는 가족이 다 함께 모이니 흥분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여기서 어머니의 실수를 무시했다. 그러나 조연의 인지 관련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차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바브라는 걱정스러운 수준의 기상 이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 여자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점심 약속을 잊었고 손녀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어느 일요일 같은 교구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바브라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연이 오랫동안 다닌 교회로 차를 몰고 오는 도중에 길을 잃었다고 알려주었다. 이 시점이 이르자 바브라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서 조연이 1차 진료사와 지역 신경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이들은 각각 몇 가지 혈액 검사와 MRI 촬영을 진행했다. 조연은 경미한 인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알츠하이머 병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 약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조연의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자 바브라는 어머니가 뉴욕에 와서 우리 센터에 진단을 받도록 예약했다.
내가 처음에 조연 옆자리에 보았던 파일 더미에는 최근에 진행한 검사 결과 복사뿐만 아니라 조연이 1차 진료 의사,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빈 발목을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받은 지난 수십 년의 진단서도 들어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았고 바브로는 이들 복사본을 연도별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자신의 맨해튼 집에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이전에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정확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MRI 사진 상태도 매우 좋았다. 축소 상태로 봤을 때 뇌졸중이나 출혈, 종양 그 밖의 국소적인 병소는 보이지 않았다. 양쪽 해마를 확대해서 본 결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이날 제명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진단 징후는 아니었다. 진료상의 인지평가로는 해마가 주된 해박적인 근원으로 짐작되었다. 완벽한 치매 진단에서 단 하나 빠진 부분은 신경심리학적인 검사였고 우리는 조연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신경심리학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연의 주된 문제는 해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일장에서 보았던 칼과 달리 조연의 해마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아울러 과거의 기억이 저장되는 피절중앙 허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암시하는 미묘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조연의 병은 해마 밖까지 퍼져서 죽음을 향한 진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뚜렷한 과거 이력과 확실한 검사 결과로 확인되는 조연 같은 간단한 사례의 임상 진단은 신경과 레지던트나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당신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학센터의 전문 기술은 이보다 복잡한 사례나 희귀한 인지감퇴 원인을 진단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아울러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세대의 알츠하이머 병이 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어떤 약이 가장 적합한지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일이 요구될 것이다. 나는 바브로와 조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연의 식이요법에 작은 변화를 줄 것을 제안했고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조연이 굳이 나를 보러 뉴욕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멀리서 지역 신경과 의사와 협력하여 기꺼이 조연의 치료 과정을 추적할 생각이었다. 나는 남은 진료 시간의 대부분 동안에 진단 및 치료를 맡은 의사라기보다 자상한 교육자 역할을 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불확실한 진단 수준을 설명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모든 조각이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추가로 외과적인 검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연이 깜빡깜빡 기억을 잃는 것이 그녀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자신 탓을 있던 조연은 이 말을 듣고 안심했다. 나는 겨우 1세대 시대로밖에 없는 현대의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기껏해야 미미한 이점이 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어서 우리는 이 약을 환자들에게 시도하는 것을 고려한다. 만일 조연이 생생하고 무서운 꿈을 꾸는 등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도 부작용을 경험한다면 즉시 복용 중단을 고려할 것이다. 바브라가 특히 의학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는 헛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질병의 근원을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약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차세대의 약이 나오기라는 근거 있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늘 자신이 염려하는 어머니로서 조연은 이 질병이 자신이나 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일반적으로 노인에 생기며 우리 센터를 찾는 대다수 환자는 부모이자 조부모인 까닭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그러나 이는 때때로 가장 길게 답해야 하는 질문의 하나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결정적인 유전자는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연적인 유전자와는 다르다. 나는 평형적으로 이 차이를 보고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정적인 유전자는 미세한 꿈을 지닌 건강 저울이 병적인 불균형 상태로 기울어질 만큼 무거운 변이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위험 유전자의 작은 결함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다.
그 자체로는 당신이 반드시 병리에 걸릴 것임을 의미하지 않지만 다른 위험 유전자와 위험 요인, 가령 비만이나 심장질환, 당뇨 같은 것이 그 위에 무게를 가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저울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다. 나는 이러한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병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의 결정적인 유전적인 변이가 원인이며 전체 사례 중에서 약 1%만 해당할 만큼 매우 드물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30대, 40대, 50대에 발병되는 까닭에 종종 저발성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만발성 알츠하이머 병은 훨씬 더 흔하며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녀는 돌발적 만발성 알츠하이머 병이 거의 확실하다고 바브라와 조연에게 말해주었다. 조연의 자녀가 개연적인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험 유전자 조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자손에게 알츠하이머 병을 전염처럼 옮길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엄마가 어떻게 내 이름을 잊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으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약물치료나 심리사회적인 조정 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알츠하이머 병 초기에는 병적인 망각은 자체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추운 겨울이나 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 있어야 한다든지 약 먹는 것을 잊는다든지 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든지 하는 문제는 해로울 수 있다. 감리사적인 조정이란 병적인 망각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때로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도록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이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가서 환자가 집을 떠나서 요양시설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인이 다시 나를 찾아올 일은 없었지만 바브라는 거의 정확히 1년 6개월에 한 번씩 내게 전화를 걸어서 후속 조치나 최근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대가족을 둘러싸여 즐거워하는 조인의 사진과 함께 크리스마스도 매년 보내었다. 예상했던 대로 조인의 증상은 알츠하이머 병을 지닌 사람들에게 째깍째깍 진행되는 전쟁적인 느린 메트로놈 속도로 계속 악화되었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바브라는 늘 정정하면서도 거의 사무처리에 가까운 차분한 태도로 조인의 병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7년이 지난 뒤에 바브라는 나를 직접적으로 예약을 잡았다. 나는 최악의 일이 벌어지었을까 하는 바브라가 내 진료실 앞 대기실에 혼자 깊이 생각이 잠겨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그랬다. 그러나 조인이 요양시설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비록 전부 다 행동이 느리긴 해도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말도 듣고 안도했다. 그럼에도 바브라는 불안한 기색이었다. 최근에 면찰에 찾아갔을 때 조인은 바브라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바브라가 어머니의 모범적인 보호자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 온 것임이 분명해졌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고통은 환자 본인보다도 가족에게 더 큰 경우도 많아서 알츠하이머 병 의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위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바브라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첫 아이의 이름을 잊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녀 사이라기보다도 친구에 가까웠고 때가 되었을 때 역할을 바꿔 어머니의 역할을 해온 딸로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실제로 실명을 요구했다.